여러분, 제가 노년이 삶의 끝이 아니라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시험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어요? 이 시험은 후회와 두려움에 갇혀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혜와 평온을 얻어 훌륭하게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황금기를 납처럼 무거운 시간으로 만드는 10가지 핵심적인 실수를 분석해 볼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이면 여러분은 노년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우선 스토아 철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들은 단지 토가를 입고 수염을 기른 채 멀리 사색에 잠긴 남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와 같은 지도자들도 있었고 에픽테투스처럼 과거 노예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주요 질문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찾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철학은 먼지 쌓인 책 속에 갇힌 이론이 아니라 마음을 위한 진정한 도구 상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도구들이 노년을 적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처럼 대하도록 우리를 돕는 거죠.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교활한 함정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두려움은 더욱 커지죠. 우리는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질병을 두려워하고 기억력이 흐려질까봐 걱정하며 재정적인 안정성을 염려합니다. 마치 하루 종일 일기예보만 들여다보며 다가오는 폭풍을 보고는 공포에 질려 꼼짝 못하는 사람처럼 변합니다. 그는 그저 집에 앉아 기다리기만 합니다. 하지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불안해한다고 날씨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에게 주어진 평온한 시간들마저 망쳐버릴 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스토아 학파는 우리에게 정신적 혁명을 일으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 구름만 보지 말고 당신의 배를 들여다보세요. 위대한 스토아 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를 아주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 질병, 다른 사람들의 시선, 시간의 흐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는 것은 바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정, 그리고 벌어지는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죠. 폭풍 앞에서 패닉에 빠지는 대신 스토아 학자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 배는 충분히 튼튼한가? 나는 이 배를 능숙하게 조종할 수 있는가? 내 마음의 키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가? 초점은 쓸모없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건설적인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당신의 성격을 단련하고 평온함을 훈련하세요. 이것이야말로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을 당신만의 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다처럼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리는 두 번째 실수는 바로 과거라는 무거운 짐입니다.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끝없는 가정들, 낯설지 않으시죠? 만약 다른 직업을 선택했더라면?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현재를 놓쳐버린 기회들로 가득 찬 먼지 쌓인 박물관으로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그 안을 헤매며 이루지 못한 삶의 전시물들을 바라보지만 정작 진짜 삶은 이 박물관 문 밖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냅니다. 마치 차를 앞으로 몰고 가면서 백미러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다간 조만간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안할까요? 그들은 우리에게 강력한 해독제를 선사합니다. 바로 아모르 파티, 라틴어로 자신의 운명에 대한 사랑이라는 이름의 실천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한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수용입니다. 모든 실수, 잘못된 선택, 가슴 아픈 상처 하나하나가 잊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바로 지금의 당신을 만든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생이라는 책에서 페이지를 찢어낼 수는 없다고요. 하지만 그 페이지들을 오늘날의 당신을 만든 이야기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몸의 노화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거울은 친구에서 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울 속에서 오직 주름, 흰머리, 피로의 흔적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싸움을 시작하죠. 끝없이 바르는 크림, 반복되는 시술, 시간을 되돌리려는 헛된 시도들. 이러한 싸움은 삶을 자기 자신과의 불안한 전쟁으로 만듭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몸과 동일시하기 시작하고 몸이 약해지면 우리 자신마저 약해지고 가치가 없어진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는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그는 같은 거울을 보지만 다른 것을 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몸은 잠시 내게 주어진 도구에 불과하다. 마치 망치나 화가의 붓처럼 시간이 지나면 닳아 없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나는 이 망치가 아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아를 육체로부터 분리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몸은 변합니다. 하지만 나의 이성, 사고 능력, 미덕, 그리고 인격, 이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몸과는 달리 이성은 마지막 날까지 발전시키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주름을 세는 대신 새로운 현명한 생각들을 세워보세요. 몸은 시간이 지나면 갈라지는 찰흙과 같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내면의 불꽃이며 그 불꽃은 더욱 밝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바로 자발적 고립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을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초대를 거절하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덜 걸며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조차 멈추게 되죠. 이때 머릿속에 자리 잡는 생각들은 나는 더 이상 재미있는 대화 상대가 아니야. 내 이야기는 젊은 사람들을 지루하게 할 뿐이야. 나는 짐이 되었어 와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선의로 포장된 이 길은 결국 완전한 고독과 쓸모없다는 자기 인식의 덫으로 곧장 이어집니다. 그러나 스토아 학파는 이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인간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존재였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손, 발, 눈처럼 우리 모두는 협력을 위해 태어났음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본성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오래되고 웅장한 나무 한 그루를 상상해 보십시오. 주변의 어린 새싹들처럼 빠르게 자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의 껍질은 이끼로 뒤덮여 있고 가지들은 세월의 흔적을 담아 기이하게 휘어져 있겠죠. 하지만 바로 그 나무가 지친 나그네들에게 가장 짙은 그늘을 선사합니다. 바로 그 뿌리 사이에서 작은 동물들이 안식처를 찾습니다. 노년의 당신은 바로 그런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를 나누고 고요함의 모범이 되며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고요한 항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고립은 자신의 본성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봉사하는 것이야말로 그 본성의 가장 숭고한 발현이죠. 가장 큰 지적 오류 중 하나는 바로 배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와 동시에 자신의 배움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학위는 다 땄고 경력도 충분히 쌓았으니 이제는 그저 편히 쉬어도 된다고 여기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노년의 뇌는 예전 같지 않다는, 즉 기억력도 떨어지고 사고력도 느려진다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뇌에 더 이상 도전을 주지 않습니다. 복잡한 책 읽기, 새로운 지식 탐구, 새로운 기술 습득 등 모든 것을 멈춰버리죠. 훈련받지 못한 뇌는 마치 운동하지 않는 근육처럼 점점 약해집니다. 그렇게 사람은 점차 익숙한 것들로만 이루어진 좁은 세상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삶 전체는 곧 배움의 여정입니다. 그들은 노년기의 배움을 멈춰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비웃었을 겁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젊은 시절 그토록 부족했던 가장 귀한 것, 바로 시간과 경험이 주어집니다. 이제야 비로소 서두르지 않고 가장 복잡한 문제들을 깊이 탐구할 수 있죠. 젊은 날 시간이 없어 읽지 못했던 철학자들의 저서를 모두 읽고 꿈에 그리던 언어를 배우며 악기 연주를 익힐 수도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현명해지며 덕을 갖추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숨쉬는 한 결코 멈추지 않는다고 말이죠. 스토아 철학자에게 배움을 멈춘다는 것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영혼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좀먹는 독, 바로 불평하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불평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관절이 쑤시고, 젊은이들은 이상한 음악을 듣고, 물가는 오르고, 정부는, 다들 아시겠죠?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걸어다니는 먹구름이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또 무엇을 불평할지 찾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시선은 삶의 모든 기쁨을 태워버립니다.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평하는 사람 자신과 그 말을 들어야 하는 모든 사람까지도 확실히 불행하게 만듭니다. 대신 스토아 철학은 강력한 수련법을 제안합니다. 바로 감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모든 게 잘 될 거야 식의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매일 아침 세네카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답은 항상 존재합니다. 내가 눈을 떴다는 사실에, 해가 비친다는 것에, 따뜻한 차 한 잔에, 아직 걸을 수 있다는 것에, 소중한 추억들에, 더 이상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한탄하는 대신 스토아 철학자들은 아직 남아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해 뜨는 것을 보거나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는 단순한 능력조차도 이미 엄청난 선물입니다. 불평은 우리가 부자일지라도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감사는 가진 것이 거의 없을지라도 우리를 부유하게 만듭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삶에 대해 부모가 통제하려는 시도는 종종 매우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는 사랑과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실수이지만요. 풍부한 인생 경험을 쌓은 부모는 진심으로 자녀들이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잘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조언을 하고 그들의 결정에 간섭하며 배우자나 직업 선택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마치 자녀가 아직 어린아이인 양, 그들의 삶을 자신이 조종하려는 듯 행동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갈등과 상처, 그리고 부모 자녀 간의 거리감을 초래합니다. 자녀들은 자신이 신뢰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부모는 자신의 경험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현명한 스토아 철학자는 자신이 따르는 철학의 근본 원리, 즉 통제의 이분법을 이해합니다. 그는 분명히 인지합니다. 자신의 영향력 범위는 오직 자신의 생각, 말, 행동뿐이라는 것을. 다른 성인,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자녀의 삶, 결정, 그리고 실수는 자신의 통제 밖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오직 요청받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지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녀의 선택을 받아들입니다. 비록 동의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그것이 자녀의 길이며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통제하려는 자가 아니라 배를 조종하려 하지 않고 그저 빛을 비추는 등대처럼 현명한 조언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는 진정으로 존중받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지루함과 무위, 우웨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는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평생을 분 단위로 계획하며 살아왔습니다. 일과 책임, 목표로 가득 찬 삶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모르는 막대한 자유시간과 함께 말이죠. 사람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홀로 마주하는 것을 피하고자 이 공허함을 외부적인 즐거움으로 채우려 애쓰죠. 몇 시간이고 TV를 보거나 목적 없이 상점을 배회하거나 그저 어떤 활동이라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즐거움은 금세 실증나고 만족감을 주지 못하며 결국 공허함만 남길 뿐입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는 흥미의 주된 원천을 자신 안에서 찾습니다. 그에게 은퇴는 활동의 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 즉 자기 자신을 다듬고 성찰하는 일의 시작입니다. 그는 고요함과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방입니다. 그에게 사색, 독서, 일기 쓰기, 자기 성찰은 지루함이 아니라 가장 흥미로운 모험입니다. 마침내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고 생각을 정리하며 삶을 되돌아볼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시간을 함께 보낼 가장 흥미로운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닫습니다. 스스로에게 흥미로운 존재가 되면 결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외부 세계는 고요할지라도 그의 내면 세계는 생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자신의 가치를 과거의 업적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대화는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갑니다. 내가 너희 나이 때는 벌써 부서를 이끌고 있었어. 옛날에는 우리가 로켓도 만들었지. 그 유명한 내가 말이야 라는 말은 그 사람이 과거의 자신 그림자 속에 살고 있다는 증상입니다. 그는 현재 자신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옛날의 공로들, 직책, 직위, 성공에 매달립니다. 그의 자존감은 이력서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활발한 커리어가 끝나면 그 자신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의 경력 목록이 아니라 바로 여기 그리고 지금의 그의 인격으로 결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누구였는가가 아니라 오늘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당신은 친절한가요? 정직한가요? 공정한가요? 용감한가요? 이것들은 은퇴하지 않는 자질들입니다.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직함이 겉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스토아 학파에게는 매일 새로운 날이 미덕을 발휘할 기회입니다. 당신이 제국을 다스리든 아니면 단순히 빵을 사러 가기에 가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과거에 먼지 쌓인 증명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의 행동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편안함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최대한의 안락함으로 자신을 둘러싸려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더 푹신한 의자를 사고 육체적 활동을 피하며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밖에 나가지 않으려 합니다. 어떤 종류의 심지어 아주 사소한 불편함까지도 피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이 편안함을 쫓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그것은 우리를 나약하고 무르고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몸과 정신은 어떤 시련에도 익숙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피할 수 없는 진짜 어려움, 예를 들어 질병이나 상실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던질 때 우리는 그것들에 전혀 대비되어 있지 않게 됩니다. 반면 스토아학파는 정반대의 것을 실천했습니다. 바로 자발적인 불편함이죠.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자신에게 작은 어려움을 만들었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들 중 한 명인 세네카는 주기적으로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고 가장 소박한 음식을 먹었으며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행복에 필요한 것이 아주 적다는 것을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정신을 단련하고 진정한 고난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이것은 마치 예방접종과 같습니다. 오늘날의 작은 불편함은 내일의 더 큰 문제에 여러분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쌀쌀한 날씨에 산책하기, 디저트 참기, 찬물 샤워하기 등 나약함을 이겨내는 이러한 작은 승리들이 꺾이지 않는 강인한 정신의 요새를 건설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심해지는 위험한 사고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생각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는 태도죠. 오랜 세월을 살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살아온 세월은 뚫을 수 없는 갑옷이 되어 그 어떤 새로운 생각이나 타인의 관점도 파고들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오직 가르치려 듭니다. 모든 논쟁을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가 아닌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경직되어 스스로에게 바치는 살아있는 기념비처럼 굳어버립니다. 반면 스토아 철학자는 100살이 되어도 언제나 배움의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를 마음에 새깁니다. 스토아 철학자에게 지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무지함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 아무리 방대하더라도 그것은 광대한 지식의 바다에서는 한 방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많이 합니다. 기성답을 내놓기보다 질문을 던집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이 아무리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틀려 보여도 그는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의 지적 성장은 영원히 멈춘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마지막 10번째 실수는 바로 죽음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둡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우리 문화에서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회피하곤 합니다.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죠. 중요한 대화들을 자꾸만 나중으로 미룹니다. 내일 사과해야지. 다음 주에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은퇴하면 비로소 제대로 된 삶을 시작해야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어쩌면 오지 않을지도 모를 끝없는 나중이라는 환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자기 기만은 우리의 현재에서 긴급함과 중요성, 그리고 의미를 빼앗아 갑니다. 반대로 스토아 학파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의 메멘토 모리를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절망에 빠지기 위해서 이를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였죠. 삶의 유한성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에게 깨어나라, 지금을 살아라 하고 울리는 자명종과 같았습니다. 매일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사소한 일이나 원망, 그리고 두려움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죠.
중요한 말은 오늘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들도 오늘 실행합니다. 스토아 학파에게 죽음에 대한 생각은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충만하고 덕스럽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위대한 자극제였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요. 진정한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이 노아를 바라보는 핵심적인 관점이죠. 가장 큰 실수는 앞에서 언급된 개별적인 잘못들이 아닙니다. 가장 큰 실수는 노년을 상실의 시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젊음, 건강, 기회 등을 빼앗기는 시간으로요.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노년을 해방의 시간으로 바라보도록 가르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치열한 경쟁, 다른 사람들의 시선, 젊은 시절 당신을 괴롭혔던 수많은 욕망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에 집중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현명하고 평온하며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진정한 자유입니다. 노년은 외적인 것들을 거두어가지만 그 덕분에 당신은 마침내 내면의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10가지 잘못은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대신 자연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강물을 멈추려 하기보다는 그 강 위에서 우리의 배를 능숙하게 조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영원한 젊음을 약속하지 않지만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선사합니다. 바로 삶의 모든 단계에서 품위와 의미를 찾는 법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철학적 통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영원한 지혜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실수들 중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실수를 알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